왜 신부님 일에 동참을 그렇게 많이 하느냐라고 묻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근데 이거 다 내 탓이야. 뭐냐면은 내가 언제나 참 기쁨을 얘기를 많이 해요. 희망을 얘기를 많이 해요. 그 다음에 저는 옛날에 내가 어땠는데 이런 얘기 거의 안 해요. 내가 옛날에 정말 잘 나갔는데, 옛날에 왕년에 내가 정말 끝내줬는데, 아, 내가 지금 이 꼴일 때 이런 소리 안 해요. 저는 항상 내일을 얘기해요. 내일을. 내가 우리 직원들하고 11일 동안 얘기하면서 내가 샌프란시스코 한 5번 갔어요. 근데 말 한마디 안 하잖아. 옛날에 내가 여기 다 와봤어. 그럼 여러분들 기운 쫙 빠지거든. 아씨, 뭐야. 근데 한마디도 안 하잖아. 한마디도. 뭐라고? 공연에 대한 얘기도 안 하고, 맨하탄에 대해서도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 이제 야경 보러 가는데 내가 한마디도 안 하는 거야, 지금. 그냥 야경 보러 가는 거야. 근데 미리 가보면 이러면은 옛날 얘기하는 사람하고는요, 자꾸 짜증이 나요. 근데 내일을 얘기하는 사람, 미래를 얘기하는 사람, 이런 사람하고는 자꾸 얘기하고 싶어요. 같이 꿈꾸고 싶어요. 아, 옛날에 내가 이랬는데 나 지금 힘들어 죽겠어. 정말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앞이 깜깜해. 그러면 그 사람의 깜깜함을 내가 같이 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답답해. 답답하고 어떻게 하지? 앞이 깜깜하다는데 내가 책임져 줘야 되나? 뭔가 도와줘야 되나? 점점 그 사람을 2번 만나다가 1번 만나고 1번 만나다가 안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한 번은 들어줄 수 있지만은 2번째는 들어주기 힘든 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신나는 얘기, 미래의 가슴 벅찬 계획 같이 하고 싶다. 제가 얘기하잖아요. 이제 신학교 올해 신입생이 들어와요. 얼마나 설레. 그 교황청에서 교황대사가 대주교님하고 신학교 짓는 걸 보러 오셨어요. 보러 와갖고 OMG라고 그래. 오 마이 갓 그랬대요. 교황대사가 아프리카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고. 이 한국 신부님 이거 하는 거냐고. 교황대사가 너무너무 놀랬대. 이 신부님 이거 여기 끝까지 이거 져줄 수 있느냐고. 교황대사면은 대주교거든요. 근데 그 대주교가 와갖고 너무너무 놀래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내년에 이제 우리 주교님, 우리 수원교구 본주교님이 축성하러 가시겠다고 그랬을 때 그 교황대사하고 대주교, 대통령도 아마 올 거예요. 얼마나 신나. 얼마나 그리고 올해 이제 20명이 이제 신입생이 들어온다고 그래요. 저는 앞으로 한 50명, 그리고 100명까지 저는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참배 가톨릭 신자가 500만 명이라고 그러니까 시스템만 잘 갖춰준다면은, 그러면은 아프리카의 교회, 가톨릭 교회가 일어나는데 정말 우리가 하나의 미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생태마을 직원들 정말 대단한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청국장 파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위대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청국장이 우리 국민들한테도 건강을 주지만은 이 세계의 건강을 나눌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는 아이 한 대 더 때리고 웃는 아이 한 번 더 안아준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디 가서 우는 소리, 그건 그냥 본인이 이렇게 묻어두는 그런 훈련이 필요해. 이 사람한테 가서 울고 저 사람한테 가서 울고 온 세상에 울고 다녀봐. 누가 그 사람을 안아주겠어요? 여기 반짝반짝 웃고 저기 반짝반짝 웃고 그러면 오늘 차 같이 하자고 그러고 커피 한 잔 같이 마시자고 그러고 밥 먹자고 그러고 그게 인생이에요. 영상을 라디오처럼 편하게 틀어놓고 들으셔도 좋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꾹 눌러주세요. 황창현 신부님의 행복 특강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차민수님, 오늘 이제 토요 특강 미리 오늘은 특별히 한국에서 토요 특강을 찍는 게 아니고 미국 동부 뉴욕 남쪽 아래 동네에 있는 뉴저지 여기 메이플 우드 성당 성 김대건 안드레아 한인 천주교 우리 공동체에서 우리에게 특별히 미사를 할 수 있도록 이경 바오로 신부님께서 우리를 배려해 주셨습니다. 신부님 제가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지냈는데
정말 아주 착한 목자이신 것 같아요. 신부님한테 특별히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제 건강 많이 걱정해 주셔서 정말 이렇게 동부를 뉴욕을 생각하면 신부님 생각 참 많이 합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우리 필리포 생태마을 또 저를 위해서 걱정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러신다는 것을 이번 여행을 통해서 특별히 더 많이 느꼈습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감동, 무식, 남 탓, 내 탓입니다. 전도서 3장 9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나는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일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우리가 이렇게 선을 행할 때, 이거 내가 좀 아끼면은 내가 뭘 좀 할 수 있을 텐데, 저 사람 좀 도와주고, 좀 불쌍한 사람, 이거 좀 도와줘야 되는데, 마음이 막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기쁘게 선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오늘이 사실은 목요일인데, 오늘 목요일에 잠비아 우리 후천성 면역 결핍증 아이들, 제가 그 집을 지어줄 때 수녀님이 울면서 저한테 그랬어요. 신부님, 신학교 큰 거, 수녀원 큰 거, 농업대학 큰 것도 중요하지만은 지금 요 25,000명 그 카와마라는 빈민가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에이즈 환자가 1,600명입니다. 그런데 보통 15살, 16살 정도가 에이즈가 걸린다고 그래요. 근데 대개는 좀 지능이 떨어진 여자아이들을 이 동네 사람들이, 동네 남자들이 막 그냥 건드리니까 에이즈가 걸리고 아이들도 에이즈가 걸려서 나오는데 그 아이들은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울면서 수녀님이 저한테 그 아이들 위한 집을 줘달라고 그럴 때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기쁘게 집을 져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2년 전에 집을 정말 예쁘게 졌어요. 이제 이 사진 동영상을 제가 나중에 한번 얼마나 그 수녀님이 조경도 예쁘게 하고 얼마나 방 침대도 예쁘고 얼마나 깨끗하게 아이들을 돌보는지 제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또 보여주겠지만은 저는 이번에도 정말 카사리아 1,000만 평도 중요하지만은 이번에 그 아이들을 이제 16명이고 이제 아이들이 한 7명이 더 들어온다고 그래요. 이제 23명이 될 거라고 그래요. 그 아이들을 생각하면 누워서도 가슴이 따뜻해요. 정말 기쁘게. 그래서 우리 직원들도 이제 한 달에 얼마씩 월급에서 이렇게 내갖고 그 아이들 지금 1년 밥을 지금 우리가 대는 거거든요. 우리 직원들도 이거 하면은 뭐 좀 할 텐데 그건 정말 기쁜 게 아닌 것 같아. 기쁘게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일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 다음 말이 내가 진짜 좋아하는 말이에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수고함으로써 기쁨을 누리는 것, 그것이 하느님의 선물이다. 우리는 성당 다니면은 십자가에 예수님 고통을 참아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남들 그냥 뭐라 그러면 욕도 하지 말아야 되고 이게 우리 기본 이런 영성. 그래서 내가 천주교 기본 컨셉은 우울 컨셉이라고. 성당에만 오면 막 떠들다가도 여기만 오면 참 이러는데 이 전도서에 이런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사람이 먹고 마시는 일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들 이번 여행에 우리 부관장 신부님이 나한테 아까 전심 먹으면서 이렇게 맛있게 먹어도 되느냐고. 이거 좀 미안하다고. 너무 여행 중에 맛있게 먹어서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그게 참 중요해요. 우리가 행복한 거를 누가 좋아하느냐 하면 하느님이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쁜 걸 누가 좋아하느냐 하면 여러분들 나는 자식을 안 낳았지만 여러분들 자식 입에 들어가는 숟가락에 애들이 쫙쫙 받아 먹으면 엄마 아빠가 기분이 좋잖아요. 우리 생태마을 직원들이 여행 다니면서 맛있게 먹고 마시고 또 수고하잖아요.
우리 지금 청국장, 생청국장, 이렇게 밥 비벼 먹고 찌개 끓여 먹는 이 청국장 주문이 너무너무 많이 들어왔고, 우리 직원들이 그걸 많이 갖고 아침에 손이 안 펴진대.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열심히 일했으니까 먹고 마시고 수고함으로써 이 일을 안 하면은 먹고 마시는 게 의미가 없어요. 일을 안 하면서 먹고 마시는 사람은 사는 게 지겨워요. 근데 막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노는 일은 즐거운 일이에요. 그래서 먹고 사람, 이거 내 말이 아니라 성서에 나온 말이야. 성서에. 사람이 먹고 마시고 수고함으로써 기쁨을 누리는 것, 그것이 하느님의 선물이다. 미국에 이제 은퇴한 분들의 꿈이 서부부터 동부까지 여행하는 게 보통 꿈이라고 그래서 RV라고, 이번에 레크레이션 비어클이라고, 그 RV를 타고 뒤에 침대 있는 차를 몰고 막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이렇게 여행 가는 게 평생의 꿈이야. 평생의. 미국 사람들의 평생의 꿈이에요. 근데 나도 미국을 많이 왔다 갔다 했죠. 강의를 다니면서. 미국 사람들의 평생의 꿈이기도 하지만 우리 생태마을 직원들한테 정말 보여주고 싶었어요. 미국이라는 이 대륙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래서 이제 LA에서부터 이제 샌프란시스코부터 우리가 시작했잖아요. 우리 직원들이 이제 앞에 가고 난 대부분이 뒤에 있었어. 근데 난 직원들이 우와, 이야, 이 어머나,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을까? 이렇게 웅장할 수 있을까? 참 신비하다. 하느님 창조 사업을 정말 내 두 눈으로 확인하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가슴이 설렌다. 이런 직원들의 감동 소리를 이렇게 뒤에서 듣고 있으면 내가 행복해. 그냥 내가 막 봐서 행복한 게 아니고 우리 생태마을 직원들이 이런 얘기예요. 생태마을 취직하길 잘했다. 정말로 이 감동 받을 때마다 나한테 신부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참 내가 만들어 놓은 것도 아닌데, 내가 그랜드 캐년을 만들어 놓은 것도 아닌데, 내가 브라이스 캐년을 만들어 놓은 것도 아닌데, 내가 자이언트 내셔널 파크를 만들어 놓은 것도 아닌데, 막 직원들이 막 행복하는 모습을 보면 내가 그냥 뿌듯한 것, 내가 만들어 놓은 것이냐, 이렇게 마음 안에 이렇게 내가 기쁨이 차요. 제가 이렇게 이제 우리 직원들 어디를 보여줄까 이렇게 생각을 항상 해.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 어디를 보여줄까.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우리 유럽 성지순례 갔고, 그리고 이제 호주, 뉴질랜드 갔고, 이제 4년째죠. 이제 미국 드디어 이 정말 아름다웠고 웅장한 대륙 미국을 내 직원들한테 선물로 주고 싶었어요. 이제 11일째. 근데 하여튼 우리 직원들은 밤도 안 자고 어제도 맨하탄에 나와서 새벽 4시까지 놀고 들어왔다고 그러길래 내가 마치 새벽 4시까지 놀고 들어온 것 같은 기분. 내가 기분이 참 좋더라고요. 서부 이제 생각을 하면은 정말로 요세미티. 저 놀랬죠? 네, 그거 보고. 근데 요세미티는 내가 그거 보고 놀래길래 놀래기가 아직 이른데 더 봐야 되는데, 그랜드 캐년 봤을 때 얼마나 정말 기가 막혔어요. 그리고 브라이어스 캐년, 또 그랜드 캐년 보고 브라이어스 캐년 보고 내가 더 놀래더라고. 그래갖고 막 그 시간도 없는데 그 계곡까지 쫓아 내려가고 이런 모습들. 또 1936년에 그 금문교가 우리는 참 정말 우물 안에 개구리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해요. 1936년에 그 어마어마한 다리를 만들었고, 또 우리가 그 금문교 위를 걸었고, 맨날 막 강의 때문에 그냥 쳐다만 보고 말았는데 이번에 직원들하고 걸으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정말 찌릿찌릿하더라고요. 그 어마어마한 크기, 높이에. 그리고 특별히 로스앤젤레스에서 우리 잠봉 단원들이 미국에서도 또 잠봉 단원, 뉴욕에서도 사과를 엄청나게 보내줬지만 우리 직원들
LA 갈비가 그렇게 맛있는지 이번에 알았죠. 내가 보니까 우리 부관장 신부님은 뭐 한 뼈다귀가 한 30개 정도 있었던 것 같아. 웬만한 직원들이 막 그렇게 먹은 것 같아 다. 그래서 특별히 니콜라스하고 잔이 하루 휴무하고 우리를 위해서 그 시간 정말 귀한 시간인데 고기 다 구워주고 또 엘리야가 뭐 얼마나 그냥 아직도 다 못 먹었잖아요. 그 사준 여행 다니면서 먹으라는 과자를 아직도 지금 못 먹어갖고 우리 지금 배가 터지기 일보 직전이에요. 어딜 가도 나를 반겨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 좀 행복하죠? 정말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사람들인 것 같아. 그리고 죄의 도시 이 라스베가스 그래갖고 막 그냥 온통 막 그냥 게임 기계 속에서 그래도 우리 직원들이 뭐 내가 보니까 막 돈을 막 날린 직원은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 중에 제일 감동적인 건 이 더 드림이라는 이 공연. 저는 5쇼라는 걸 봐갖고 진짜 5쇼인데 이번에 이 더 드림이라는 이 공연을 보면서 예술성이 너무너무 높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이런 거 보면서 정말로 정말 미국 난 물 속에서 수중 발레하는 그 사람들 미국 사람들이라고 다 럭셔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와인 마시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 공연을 하려고 그러면 피나는 노력을 해야 돼. 그 정도. 어제 알라딘 공연도 그 사람들 거기 무대 서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거기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가 그 사람들의 그 기가 막힌 최고의 그 노력을 우리가 정말 따먹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감동받는 거지. 그래서 정말 좋은 시간 보냈던 것 같아요. 사실은 라스베가스는 게임하러 가라는 게 아니고 콜로라도를 가기 위한 숙소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혼동을 하고 거기서 그냥 있는 돈 없는 돈 주머니 다 털리는 사람들 많죠. 어쨌거나 우리 직원들이 어쨌든 죄의 도시를 잘 이렇게 통과해서 동부에 왔죠. 워싱턴, 뉴욕, 맨하탄. 브로드웨이 어저께 우리 또 알렉산더 해밀턴 시카고에서 주연한 우리 하윤진 정말 좀 미국에서 얼마 전에 코미디도 FX 1, 2월 달에 드라마 나온다 그래. 그 드라마가 잘 됐다 그래요. 그런 대단한 또 스타가 또 우리랑 같이 식사도 해주고 사진도 또 타임스퀘어에서 사진도 찍고 여러분들은 진짜 내가 보기엔 진짜 취직 잘한 것 같아. 물론 때로는 일하는 게 힘들고 뭐 어려운 점도 있지만은 이 CEO가 일단 노는 걸 중요하게 여기는 CEO라 일만 시키는 CEO가 아니라 노는 게 중요하다. 그런 신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정말로 취직 잘한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서부에서는 하느님의 힘을 느꼈다면 동부에서는 인간의 힘을 느껴요. 인간이 얼마나 이 대단한 존재인지. 그래서 어쨌거나 저는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뭐 배울 게 너무너무 많은 나라예요. 배울 게. 우리 인생에 저는 나중에는 없다고 생각해요. 미국 서부부터 동부까지 나는 나중에 갈 거야. 다리 떨릴 때는 이거 죽었다 깨어나도 못 가. 지금 우리 소연이가 베네딕타 23, 그 다음에 우리 요한나가 25, 이때 가야 돼. 그러니까 얘네들 새벽 4시, 전날은 날밤 새고 오늘은 새벽 4시까지 놀고 그러지. 우리는 그냥 들어가면 그냥 들어가서 기절해서 그냥 자는 게 바쁜데. 그래서 저는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시간을 내서 제가 2년마다 한 번씩 우리 직원들을 데려가 나가는 이유가 있어요. 1년에 한 번 나가는 건 좀 사치스럽고 적어도 2년에 한 번 정도는 나를 위한 방탄소년 어저께도 제가 이 공연을 보면서 우리 방탄소년단 뉴욕 매치 경기장에서 공연했을 때 전성 매진이었거든요. 이 사람들도 대단한데 방탄소년단은 이건 대단한 걸 넘어서 거의
뭐 일반 나는 뭐 하느님이 내 아버지 하느님이니까 일반 사람들은 거의 신하고 동격으로 여기잖아요. 근데 그 친구들의 그 뭐 캐치플레이어라고 그럴까? 노래 주제가 뭐냐면 Love yourself라고 그래요. Love yourself. 너 자신을 사랑해라. 남이 사랑해 줄 때까지 기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참 답답한 경우가 많아요. 남편이 잘해줄 때까지,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자식이 잘해줄 때까지,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그럼 내가 행복하면 되는데,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내가 나 자신한테 잘해주면 되는데, 내가 나 자신한테 잘해주는 법을 배운 적이 없어. 배운 적이 없어. 그래서 정말로, 정말 심장이 떨리지 못하는 거예요. 끝까지 불평하다가 죽는 거야. 지질이 복도 없는 년. 남편 복도 없더니 자식 복까지 없다고.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자기 인생의 주인공은 자기예요. 자기의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가야 돼.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이제 나하고 우리 특별히 우리 국장님은 나하고 참 여행 많이 했어요. 뭐 이스라엘도 가고 뭐 여기 우리 직원들이 또 뭐 잠비아도 많이 따라갔다 오면서 그 전도서 다시 내가 말하면은 전도서의 말씀 그대로 살고 있는 거야. 나는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일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우리 직원들 잠비아 갔다 온 직원, 우리 김 과장도 마찬가지지만은 가슴이 뜨겁다는 거야. 가슴이. 정말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아름답고, 그리고 저는 우리 유튜브 구독자님들한테 제가 왜 막 잠비아에 막 더럽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걸 안 보여주느냐 하면은 그거는 그들한테 도움이 아무것도 안 돼요. 정말로 잠비아가 아름다운 거, 그리고 우리 그 라파엘의 집 아이들이 행복한 걸 봐야지 더 해주고 싶은 거예요. 막 더러운 거는 한 번은 불쌍한 눈으로 보지만 두 번은 안 보는 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내년에 우리 피정객들, 잠비아 이제 한 달 피정 오는 분들한테 그 집에 가갖고 얼마나 우리가 말하는 에이즈에 걸린 아이들이 얼마나 깨끗하고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지 그거를 꼭 보여주고 싶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제 그 수녀님이 이제 중학교도 보내고 고등학교도 보내고 의사가 된다는 그 친구도 있어요. 공부도 수녀님하고 열심히 한대. 그러니까 막 그 중에 우리 라파엘의 집에서 의사가 나온다면은 정말 내가 정말 춤을 출 것 같아. 내 딸이 의사가 되는 그런 기분이 들 것 같아요. 우리 인생에 나중에 좋은 일하는 건 없어요. 나중에 여행 가는 건 없어요. 이걸 뭐 우리 라틴어로는 힙, 액, 눅쿠라고 그래. 여기, 지금. 영어로는 here and now. 여기, 지금이 제일 중요한 거야. 오늘을 충실하게 살지 못하는 사람은 내일도 충실하게 살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하루를 이제 2년 후는 우리 이제 마추픽추 갈 거거든요. 2년 후에는 이제 마추픽추 가고 리오데자네이로 하고 그 다음에 꾸리찌빠라고 환경 도시가 있어요. 우리 물론 이과수 폭포도 가죠. 이과수 폭포를 가면은 그 미션에서 그 마지막 신부님 그 떨어지는 장면, 그 폭포를 보면은 기가 막혀요. 그 이제 미션을 이제 또 봐야지, 보고 가야지. 그러면은 이게 정말 하느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우리가 그냥 이 생각으로가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나는 기도 안 한다고. 기도할 시간이 없어. 깜짝깜짝 놀래기 바쁜데 언제 기도해? 네. 피카소는 노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3살 때 나는 거장처럼 그림을 그릴 수 있었다. 피카소는 워낙 그림을 잘 그렸기 때문에 13살 때 저 뒤에도 그림이 예쁜데 거장처럼 그릴 줄 알았대요. 13살 때. 하지만 아이처럼 그리는데 평생이 걸렸대. 나중에 아이처럼, 저기 뉴욕의 피카소 전시회에 내가 한번 가봐서 그 작품을 정말로 봤는데 정말 이건 애가 그린 거예요. 어른이 그린 게 아니야. 그런데 그 안에 다 들어있어, 인생이. 너무너무 놀랐어요. 그 피카소 작품을 보면서. 사실 우리가 순수하고 단순해지는데 참 오랜 시간이 걸려요. 내가 우리 직원들하고도 얘기해보면 너무 복잡해. 관계도 복잡하고 생각도 복잡하고
삶도 복잡하고 내가 보기엔 그렇게까지 복잡하지 않아도 되는데 뭐가 그렇게 복잡한지. 피카소 이야기에 예수님의 이야기가 또 상통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너희가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하늘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깨끗해야 돼요. 복잡하면 안 돼. 깨끗하려고 그러면 내가 늘 하는 얘기지만 일단 욕심이 없어야 돼. 무슨 욕심이 있으면 이때부터 막 계산하고 진짜 복잡해져요. 그 다음에 미움이 없어야 돼. 욕심하고 미움만 없어도 여러분들은 굉장히 단순해질 수 있어요. 저는 이번 여행을 통해서 또 내가 얼마나 무식한지 또 한번 깨달았어요. 제가 미얀마 강의 가갖고 미얀마를 이렇게 여행을 하면서 내가 진짜 무식하구나. 그 미얀마의 문화를 보면서 그 레이크이라는 그 호수가 있는데 그 호수를 이렇게 보면서 그 불의 옥잠의 그 정화 능력을 눈으로 보면서 야, 내가 뭐 환경공학 하면서 이게 책으로 읽은 거랑 눈으로 보는 거랑은 너무너무 다르더라고. 그 다음에 미얀마 사람들은 여기 다 하얀 걸 칠하고 다녀, 얼굴에. 태양이 너무너무 강하니까 선크림이야. 그 나무에서 이렇게 갈아갖고. 근데 나는 그 영화에서 보면 막 인디안들이 막 이렇게 칠하게 저거 영화로 비주얼로 보여주려고 저러나 보다 그랬더니 아니 그게 비주얼로 보내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들의 그게 문화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정말 모르는 게 너무 많구나. 특별히 이번에 서부에서 그 웅장한 그 캐년들을 돌아보면서 또 우리 가이드 장 다니엘 가이드 선생님이 그 지질학적으로 그 설명을 얼마나 열심히 했어요. 제가 뭐 그랜드 캐년 지금까지 한 5번 브라이어스 캐년 정말로 영어로 빈데어 던데어라고 그래. 나 다 가봤고 다 해봤거든. 그런데도 이번에 와서 또 너무너무 많은 걸 배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되는 거를 이번에 아주 절실히 느꼈어요. 특별히 우리 노인들이 그 할리 데이비슨 그 오토바이, 그 다음에 또 오픈 스포츠카, 이게 젊은 사람들이 타는 게 아니라 전부 다 할아버지가 쫙 수염하고 그 청바지 탁 입고 이 전부 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하는 거지 젊은 사람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분들이 그렇게 럭셔리하게 여행 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한국에서 가난하고 외롭게 골방에서 사는 노인들이 정말로 없도록 내가 더 열심히 강의해야겠다는 결심을 했어요. 이제 대한민국 대학 보낼 필요 없어요. 애가 행복하면은 어디 가든 열심히 우리 생태마을 지금 직원들 채용하는데 내가 하지만 우린 블라인드 채용을 해요. 학교 나온 거 안 따지고 성적 안 따지고 아무것도 안 봐요. 그냥 자기 속에서만 봐요. 그런데 뽑았는데 얼마나 우리 좋은 대학 여기 나중에 그 전에 막 나는 어디 대학 나왔고 어디 대학 나왔고 다 소용없더라고. 내가 이렇게 수많은 직원들 왔다 갔다 하면서 보니까 행복한 직원이 행복하게 일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 행복하게 자란 사람이 여기 와서도 행복하게 살고 어렸을 때 불행하게 자란 아이들은 여기서도 며칠 못 끼고 이 친구들하고 직원들하고 못 섞이고 이게 정말 좀 대한민국이 정말로 이제 행복하려고 그러면 학원 없어야 돼. 그 다음 대학 등록금 다 내줘야 돼. 애 낳으라고 120조인가 130조를 썼대요. 근데 한 15조, 20조면은 애들 등록금, 대학 등록금 다 대줄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은 그거 쓰는 돈 대신 대학 등록금만 국가에서 다 내줘도 우리나라 부모님들 등록금 안 내고 그 돈 모아갖고 노인 때 할리 데이비슨 타고 여행 다니고 미국 여행 다니고 한국 여행 다니고 얼마나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다 망가지는 거야 지금 대한민국이. 그래서 어제도 미국도 사실 그렇다고 그래요. 미국 내 그 등록금 때문에 부모들은 등록금을 안 대주지만 애들이 그 론
대출 받은 거, 그거 갚는다고 평생을 감옥에 사는 기분이 든다고. 평생을. 그래서 제가 이제 잠비아에 만들고 싶은 세상은 공부의 세상이 아니에요. 경쟁의 세상이 아니에요. 그냥 열심히 노동하고 일하고 서로 나누고 행복하게 사는 그런 세상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또 동부에서는 미국의 독립전쟁, 남북전쟁, 또 이 나라 초대 대통령 워싱턴, 토마스 제퍼슨, 링컨, 또 내가 좋아하는 벤자민 프랭클린, 우리 조 가이드님 큐라고 그러는데 큐 가이드님 얘기를 들으면서 많은 감명과 영감을 받았어요. 링컨은 또 국회의사당을 보고 제퍼슨은 또 백악관을 보고 있고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 미국을 건국할 때 그냥 건국한 게 아니야. 정말 수많은 책을 읽고 특히 벤자민 프랭클린 같은 경우는 이론적인 바탕을 완전히 해준 사람이에요. 이 나라는 모든 사람들이 평등한 나라고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어느 누구나 그런 나라로 디자인을 한 거예요. 나라 자체를. 물론 중간에 인디안들 힘들게도 하고 또 그 남북 전쟁 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었죠. 남북 전쟁 때. 그러나 하여튼 지금 한 4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미국 독립이 1776년 독립을 시작을 해갖고 1783년에 완전히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했으니까 200년이 이제 240년이 넘었죠. 그런데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단단하게 지금까지 이어올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건국의 이 아버지들이 만드는 거죠. 저는 물론 제가 나름대로 곧 토요 특강에 일본의 이해에 대한 건 앞으로 3회 내지 4회만 더 하고 이제 미국에 대한 이해를 강의를 할 거예요. 제가 첫 번째로는 중국에 대한 이해를 강의를 했고 이번에는 일본에 대한 이해를 지금 11강 한 15강까지 하고 끝낼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 대한 이해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미국과 일본과 중국, 러시아를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날 수가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일본에 대한 이해 강의하면서 이번에는 내가 해볼 만하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1910년에 나라 뺏길 때는 정말로 제대로 된 전쟁 한번 못 해보고 이 나라를 뺏겼어. 근데 이번에 일본이 전쟁을 걸어왔는데 이번에는 만만치 않아요. 일본은 이제 지는 해예요. 이제 일본은 지는 해예요. 지는 해. 그 마지막 그야말로 막말을 한다면 발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말 정신만 똑바로 차린다면 충분히 이 어려움을 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그 자료를 좀 조사를 했는데 내가 이스라엘 성지순례 갈 때마다 너무 놀라운 건 대한민국 차가 너무너무 많은 거야. 근데 이스라엘의 그 차 점유율 1위가 대한민국 현대하고 기아예요. 1위가 현대, 3위가 기아예요. 그러면은 독일 차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몇 퍼센트를 사느냐? 1%밖에 안 사요. 독일 사람 차를.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독일 차를 1%밖에 안 사냐면 우리 600만 명의 우리 유대인을 학살한 사람들이라 이거야. 그러니까 독일 차 자체도 안 사겠다. 아무리 좋더라도. 독일 차 안 사고 우리하고 똑같은 아픔을 겪었던 한국 차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스라엘하고 우리하고 FTA 체결했잖아요. 이게 저변에 그런 것들이 다 깔려 있는 거야. 근데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금 일본 차 막 사고, 일본 물건 사고, 일본 맥주 마시고, 일본 여행 가면은 이번엔 그러면 안 돼요. 이번엔 정말로 정신 똑바로 차야 돼. 온 국민들이. 근데 옛날에는 국민들이 지금 나라가 팔린 건지 안 팔린 건지 5명이 사인을 했대고 고정은 안 했다고 그러고 그리고 자살한 사람도 없어 나라. 그래갖고 우리 황현이라는 분이 그 한 분이 자결을 한 거예요. 그 다음 이준 열사가 하고 그리고는 안 죽어서 나라가 뺏겼는데도 전쟁도 안 하고. 그래서 우리가 36년 동안 그 수많은 우리 조상님들이 끌려가서 죽음을 당한 거죠.
어쨌거나 하여튼 제가 이번에 이 미국 여행을 하면서 더 많이 공부해야 되겠구나. 이 여행을 다니면 다닐수록 내가 깨닫는 게 뭐냐면 내가 무식하다는 거예요. 내가 무식하다는 거예요. 더 많이 배워야 된다는 사실. 이번에도 또 아주 기가 막힌 거를 배웠어요. 루이비통이 난 그게 무슨 똥인 줄 알았더니 루이 왕을 위하여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루이 왕을 위하여, 루이 빗똥이. 그런 것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물론 난 루이 빗똥을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지만, 그러니까 난 루이 왕을 위해서 산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지. 예. 사실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훨씬 많다는 사실을 깨닫는 게 여행의 가장 소중한 경험이에요. 그래서 이런 세상도 있구나. 이런 세상도 있구나. 이런 것도 있구나.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저는 학교보다 훨씬 많은 걸 이 여행을 통해서 많이 배웠어요. 유럽부터 이스라엘 성지순례, 아프리카, 그다음 인도, 하여튼 안 다닌 정말 안 다닌 데가 없으면서 세상이 이렇구나. 특히 북극의 얼음이 녹는 걸 보면서 나는 온몸으로 지구온난화를 정말 온몸으로 느끼고 있어요. 정말 내가 환경에 대한 강의도 여러분들한테 해드릴 거예요. 아마 환경에 대한 강의는 한 20회에 걸쳐서 전부 다 한번 우리 유튜브 구독자님들 이 우주의 신비, 또 지금 이 지구가 얼마나 오묘한 별인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구 여행을 하다 보면 내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또 반대로 세상을 보는 눈이 커져요. 세상을 보는 눈이 넓어져요. 내가 작아지기도 하면서 커지기도 하는 게 저는 여행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여행을 통해서 감동받고, 여행을 통해서 많은 걸 배우고, 또 내가 무식하다는, 또 정말 이 지구라는 이 어마어마한 별에서 내가 살고 있다는 거 얼마나 큰 은총인지 그런 걸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서부부터 동부까지 이렇게 여행을 하면서 제 1살서부터 55년의 인생을 이렇게 돌아봤어요. 그야말로 희, 노, 에, 락이 다 있었더라고. 정말로 나는 기쁘게 산 사람 중에 하나예요. 정말 기쁘게 산 사람 중에 하나예요. 또 화도 많이 났었죠. 젊었을 때는. 지금도 저 젊은 편이지만은 이 신학생 때, 또 보좌 신부 때, 또 우리 김신부님도 그런 걸 경험했지만은 젊은 신부 때 교회의 어떤 복음 정신과 맞지 않는 교회 모습을 볼 때 분노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의노가 아니었어. 그냥 분노였죠, 분노. 예. 근데 그거를 내가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해하는데 참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 또 슬픈 거는 정말로 슬펐던 적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내가 제일 슬픈 거는 인생이 너무 힘들어갖고 고통스러워하는 교우들을 볼 때 너무너무 슬펐어요.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 자녀한테 버림받는 할머니들 나한테 편지 보내고 자살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래도 신부님 강의 듣고, 근데 그 편지 내용들이 정말 내가 가슴이 애릴 정도로 슬플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즐겁고 다 해본 것 같아. 근데 희, 노, 에, 락을 가만히 보니까 내가 기쁘고 화나고 슬프고 즐거운 것이 남 탓이 아니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인생을 돌아봐서 원인이 다 나한테 있었어. 즐거울 때도 나 때문에 즐거웠고, 화가 날 때도 나 때문에 화가 났고, 슬플 때도 나 때문에 슬펐던 것 같아. 그들이 슬펐던 게 아니라 어떻게 나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가 거기에 이렇게 뭐라 그럴까, 겹쳐서 이렇게 페이드 아웃이라고 그럴까, 이렇게 같이 이렇게 사라지는 그런 기분이 들었던 것 같아요. 사고, 팔고라고 생로병사, 태어나고,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다 보니까 이 세상에 태어났고,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 어떻게 보면 만났잖아요. 그래서 자녀한테
이놈의 새끼 정말 왜 이렇게 나한테 속색여? 부모들은 그러면 안 돼요. 언제 놔달라고 그랬어? 자기네들이 좋아서 놔놓고 자식 힘들다고 그러는 건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자기가 낳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 책임을 져야 돼. 자기가 낳았으면. 낳지 않았으면 책임을 안 져도 되지만 우리처럼 자기가 낳았으면 책임을 져야지. 그럼 어쨌든 내가 뭐 내 뜻에 원하지 않고 왔어요. 그리고 이제 늙어가는 거가 좀 느껴져요. 머리도 자꾸 빠지고 눈도 잘 안 보이고. 어제도 이렇게 공연 보는데 어제는 뭐 티켓을 좀 늦게 끊어가고 뭐 내가 평생 3층에서 처음 본 것 같은데 항상 1층에서만 봤는데 아니 자스민이 얼굴이 안 보이는 거야. 이게 이쁜 것 같은데 보니까 한편으로는 편하기도 하더라고. 얼굴이 안 보이니까 그냥 지금도 잘 안 보여 사실은. 지금도 아주 뭐 늙는 거는 불편한 것도 있는데 편한 것도 있는 것 같아. 안 보이니까 안 보는 것도 많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병드는 거. 제가 이 관절염 중학교 1학년 때 걸렸는데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내가 초등학교 때 편식을 참 많이 했어요. 지금은 뭐 안 먹는 거 없이 다 먹지. 난 뭐 송충이도 저기 막 잠비아 수녀님들이 송충이 이렇게 튀겨준 것도 내가 먹으니까 나는 뭐 안 먹는 거 없어. 다 먹어 지금은. 근데 초등학교 때는 편식을 많이 했어. 그러니까 그 얘기는 내가 편식을 많이 했으니까 내가 병이 걸렸던 거죠. 또 뭐 45살에 위암 걸린 거는 또 아프다고 맨날 술 먹으니까 암 걸린 거지 남 탓이 아니더라고. 보니까 내가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많은 경우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은 아유 난 대통령 때문에 못 살겠다. 이놈의 대한민국에서 못 살겠다. 이놈의 사회가 왜 이러냐. 지질이나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이런 가난한 부모를 만났느냐. 물론 외적인 요인이 될 수도 있지만은 그 다 내가 하기 나름이에요. 내가 어떤 인생을 사느냐. 내가 하기 나름이에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거는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야. 근데 누가 선택해? 남이 선택하라고 그러는 게 아니거든. 내가 선택하는 거야. 내가. 나이를 먹을수록 그 선택은 자신의 그 선택의 책임의 범위가 훨씬 커져요. 어렸을 때는 선택의 범위가 작지만은 나이를 먹을수록 내가 선택하는 건 책임이 더 커지는 거야. 그래서 난 가끔 뭐 한 70, 80 된 분들이 신부님 내 자식이 사업한다고 그래갖고 아파트 맡겨갖고 했는데 망해갖고 갈 데가 없어요. 신부님 저 신부님이랑 살고 싶어요. 그리고 오는 분들 볼 때 참 70 동안 가장 잘못된 선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인생을 잘못 살은 거죠. 그거는 누가 잘못 사는 거냐면 본인이 잘못 사는 거예요. 본인이. 그래갖고 어디 가서 울고불고 한다고 책임져 줄 사람은 내가 보기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막 힘들고 고통스러운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데 냉정하게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얼마나 성실하게 살았는가. 내가 얼마나 정도로 살았는가. 나는 욕심을 부리고 내가 좀 더 욕심을 부릴 때 넘어지는 거죠.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뭐 1,500억을 사기를 당했다. 뭐 조이파리가 뭐 사기를 뭐 해갔다. 뭐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사기친 놈도 나쁜 놈이지만 사기 당한 사람도 결코 훌륭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욕심 때문에 본인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면은 그게 다 쌓여서 나중에 덕이 되고 부가 되는 건데 욕심을 부리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남 탓할 필요 없다. 내 탓이다, 내 탓. 인생은 자기 하기 나름이에요. 제가 이렇게 잠깐 뭐 LA,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이쪽 들렀지만은 정말 우리 미국 교우들이 감동적인 대접을 받고 있어요. 또 우리 이경 바오로 신부님께서 이렇게 성당까지 이렇게 해줘서 우리가 정말 감사 미사까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뭐 주위에서 많은 분들이 신부님 도대체 신부님 어떻게 사셨기에 가는 곳마다 식사 대접에 여행 중에 오르가닉 간식까지 챙겨줍니까? 저는 우는 아이에게 젖 더 준다는 우리말이 있죠? 근데 난 이 말 틀렸다고 생각해요. 우는 아이가 도가 넘으면은 때리든지 내던지든지 해요. 여기 자식 키운 부모님들 다 경험해봤죠?
그리고 나 얘기 많이 들었어요. 사실은 내 애 많이 때렸다고, 많이 울어갖고. 너무 울면은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이 나와요. 지겨워. 지겨워. 아유, 지겨워. 내가 이걸 왜 낳는지 몰라. 또 어떤 아주 재미난, 아는, 분은, 군인인데, 대위야, 대위. 해병대 대위인데, 아들이 둘이래. 남편도 해병대 장교고, 아유, 그 집은 그냥 해병대에다가 그냥, 우리 대위도 여자니까, 아내도 대위, 뭐 남편은 소령, 뭐, 좋겠다 그러니까 아들 둘이 있으면 얼마나 좋으냐. 신부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할 수만 있으면 뱃속에 다시 집어넣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아기가, 뭐 여러분들 잘 알겠지만 내가 잘 아는 지인이, 딸이 손녀를 낳았어요. 근데 나도 뭐 얼굴을 봤지만 빵긋빵긋 웃어. 하루 종일 웃어. 그리고 아빠가 유명한 가수인데 아빠 노래가 나오면 엉덩이를 실룩거리면서 막 춤을 추고 막. 그래서 이제 엄마가 이제 딸 이제 집에 가면은 이 빵긋빵긋 웃는 손녀를 보면 내가 보면 몸이 아픈 사람인데 막 팔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근데 아무리 어깨를 아파도 빵긋빵긋 웃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자꾸 안게 되고 집에 있으면 보고 싶다는 거예요. 빵긋빵긋 웃으니까. 손주 자랑하려면 10,000원 내고 손주 자랑하라는 말이 있지만은 10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을 내도 아깝지 않는 그런 손주라는 거예요. 저도 사실은 이제 조카가 이제 우리 이제 그 둘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손녀 딸하고 이제 손주 아들이 있는 거지 조카. 근데 그 집에 가면 애들이 우리 집에 이제 오면은 다 웃어. 그러니까 내가 너무 그냥 막 좋아하고 웃고 쳐다보고 막 좋아하니까 꼭 나올 때 돈을 주게 돼요. 복돈이라고 주게 되더라고. 제가 이번에도 LA에서 잠비아 신학교 하라고 4만 달러를 벌써 받았어. 그냥 하루 스쳤는데 그 다음에 잠봉 아메리카가 벌써 40만 달러를 모았대. 200명이. 놀랍지 않아요? 저는 내가 여기 미국에서 사목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2년에 한 번 얼굴 한번 볼까 말까 하는데 가장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돈을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50만 달러까지 모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신학교 성당 짓겠다고. 그래갖고 그 잠봉 아메리카 그 단원들 내가 그 신학교 성당 입구에다 이름 팍 써주겠다고. 근데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냥 잠봉 아메리카만 해줘도 좋겠다는 거야. 그냥 신부님 하는 일, 아니 신부님 도대체 얼굴이 잘생기기를 했어. 내가 늘 얘기했잖아. 씹다 뱉은 수제비 같이 생겼지. 키가 크기를 해. 왜 신부님 일에 동참을 그렇게 많이 하느냐라고 묻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근데 이거 다 내 탓이야. 뭐냐면은 내가 언제나 참 기쁨을 얘기를 많이 해요. 희망을 얘기를 많이 해요. 그 다음에 저는 옛날에 내가 어땠는데 이런 얘기 거의 안 해요. 내가 옛날에 정말 잘 나갔는데 옛날에 왕년에 내가 정말 끝내줬는데 내가 지금 이 꼴일 때 이런 소리 안 해요. 저는 항상 내일을 얘기해요. 내일을. 내가 우리 직원들하고 11일 동안 얘기하면서 내가 샌프란시스코 한 5번 갔어요. 근데 말 한마디 안 하잖아. 옛날에 내가 여기 다 와봤어. 그럼 여러분들 기운 쫙 빠지거든. 뭐야. 근데 한마디도 안 하잖아. 한마디도. 뭐라고? 공연에 대한 얘기도 안 하고, 맨하탄에 대해서도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 이제 야경 보러 가는데 내가 한마디도 안 하는 거야, 지금. 그냥 야경 보러 가는 거야. 근데 미리 가보면 이러면은 옛날 얘기하는 사람하고는요, 자꾸 짜증이 나요. 근데 내일을 얘기하는 사람, 미래를 얘기하는 사람, 이런 사람하고는 자꾸 얘기하고 싶어요. 같이 꿈꾸고 싶어요. 옛날에 내가 이랬는데 나 지금 힘들어 죽겠어. 정말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앞이 깜깜해. 그러면 그 사람의 깜깜함을 내가 같이 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답답해. 답답하고 어떻게 하지? 앞이 깜깜하다는데
내가 책임져 줘야 되나? 뭔가 도와줘야 되나? 점점 그 사람을 2번 만나다가 1번 만나고 1번 만나다가 안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한 번은 들어줄 수 있지만은 2번째는 들어주기 힘든 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신나는 얘기, 미래의 가슴 벅찬 계획, 같이 하고 싶다. 제가 얘기하잖아요. 이제 신학교 이제 올해 이제 신입생이 들어와요. 얼마나 설레. 그 교황청에서 교황대사가 대주교님하고 신학교 짓는 걸 보러 오셨어요. 보러 와갖고 OMG라고 그래. 오 마이 갓 그랬대요. 교황대사가 아프리카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고. 이 한국 신부님 이거 하는 거냐고. 교황대사가 너무너무 놀랬대. 이 신부님 이거 여기 끝까지 이거 져줄 수 있느냐고. 교황대사면은 대주교거든요. 근데 그 대주교가 와갖고 너무너무 놀래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내년에 이제 우리 주교님, 우리 수원교구 본주교님이 축성하러 가시겠다고 그랬을 때 그 교황대사하고 대주교, 대통령도 아마 올 거예요. 얼마나 신나. 얼마나 그리고 올해 이제 20명이 이제 신입생이 들어온다고 그래요. 저는 앞으로 한 50명, 그리고 100명까지 저는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참배 가톨릭 신자가 500만 명이라고 그러니까 시스템만 잘 갖춰준다면은 그러면은 아프리카의 교회, 가톨릭 교회가 일어나는데 정말 우리가 하나의 미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생태마을 직원들 정말 대단한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청국장 파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위대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청국장이 우리 국민들한테도 건강을 주지만은 이 세계의 건강을 나눌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는 아이 한 대 더 때리고 웃는 아이 한 번 더 안아준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디 가서 우는 소리, 그건 그냥 본인이 이렇게 묻어두는 그런 훈련이 필요해. 예. 이 사람한테 가서 울고 저 사람한테 가서 울고 온 세상에 울고 다녀봐. 누가 그 사람을 안아주겠어요? 여기 반짝반짝 웃고 저기 반짝반짝 웃고 그러면 오늘 차 같이 하자고 그러고 커피 한 잔 같이 마시자고 그러고 밥 먹자고 그러고 그게 인생이에요. 전도서에서 기쁘게 먹고 마시라고 충고를 해줘요. 그래서 예수님도 야이로의 회당장 딸을 살리고 난 다음에 대단한 얘기 안 했어.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죽도 살아났는데 너 살아났으니까 기도해라 여기 고맙다고 그래라 저기 고맙다라고 그런 얘기 안 해요.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 메이플 김대건 안드레아 성당 교우들이 각자 집에서 우리 생태마을 직원들을 위해서 이 미사 끝나면은 먹을 것을 지금 다 준비를 해놨대. 그래갖고 신부님이 지금 미사 언제 끝나면 지금 왔다 갔다 지금 하셔. 예. 근데 오늘 토요 특강 때문에 지금 말을 지금 내가 많이 하는 거예요. 예, 정말 감사합니다. 어디를 가든 너희는 먹고 마시고 머무를 자격이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말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왜냐하면 내가 전 세계 어디를 가도 내가 돈을 내, 뭐라고 하길래 돈을 내지는 않지. 돈을 더 받아오지 오히려. 나 먹여주고 재워주고 차비하라고 돈 주고. 오늘 음식도 저는 하느님이 마련해 주셨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이 힘으로 잠비아의 기적을 일으킬 것입니다. 여기 온 대부분의 직원들 내년에 우리 헬레나도 그렇고 또 사비오도 그렇고 아마요 우리 국장님들 직원들 우리 신부님들도 내년에 잠비아에 2달 할 우리 스태프들이에요. 우리 직원들이 이번 미국 여행을 통해서 미션, 내 사명이 뭐냐? 내가 왜 생태마을에서 일을 하고 있느냐? 생태마을하고 아프리카 잠비아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가? 그런 거를 더 이렇게 몸 안으로 이렇게 체득을 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이제 남은 시간 이제 그야말로 아직도 놀랄 일이 한 번 더 남았어요. 우리 나이아가라 폭포 가잖아요. 정말로 어쨌든 어쩌고 저쩌고 가서 놀래고 우리는 내일을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유튜브 구독자님들도 제가 정말로 부탁하고 싶어요. 이제 자식들한테 그만 주세요. 그리고
Love yourself. 자신을 사랑하세요. 자신한테 잘해주세요. 자신한테 정말 갈비 한 번 더 사주고, 냉면 한 번 더 사주고, 설악산 한 번 더 가고, 온천 한 번 더 가고, 기회가 된다면은 이스라엘 성지순례, 또 더 기회가 된다면 잠비아 내년 7월 8월 피정, 이런 도전을 해보면은 인생이 확 달라질 거예요. 자, 오늘 전도서 말씀으로 토요특강 맺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일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사람이 먹고 마시고 수고함으로써 기쁨을 누리는 것, 그것이 하느님의 선물이다. 여러분들, 내일을 이야기하는 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친한 사람인데도 드러내면 무조건 손해보는 것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시나요? 오늘은 우리가 평소에 인간관계에서 굉장히 조심해야 하는 이 세 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가까운 사람에게서 무심코 드러낸 것들이 오히려 큰 손해를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여도 조심해야 할 것들이 있죠. 자랑, 특히 돈과 관련된 자랑이나 친구를 영업 대상으로 대하는 태도, 그리고 돈 문제로 사람들과 엮이는 부분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주제를 깊이 다루면서 왜 이런 행동들이 사람들을 멀어지게 하고 오히려 손해를 부르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돈 자랑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성과를 자랑하고 싶을 때가 있죠. 예를 들어 최근에 큰 보너스를 받았다거나 돈을 잘 벌었다는 이야기를 친구나 지인들에게 하게 되죠. 처음에는 단순한 자랑으로 끝날 수 있지만 그 순간 이후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은 그럼 한턱 내 라거나 돈 좀 빌려줘 같은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대답하기 곤란한 요구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주변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질투나 시기심이 생길 수도 있고 내 경제적 여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돈과 관련된 자랑은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최소한의 금액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500만 원을 벌었다고 자랑하면 듣는 사람은 그 금액이 최저 금액이라고 생각하고 더 많은 돈이 있을 것이라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더 많은 도움을 요청하거나 빌려달라는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돈에 대한 자랑은 나도 모르게 사람들 사이에서 불편함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돈 자랑을 할 때 내 의도와는 상관없이 사람들에게는 질투와 시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는 인간의 본성입니다. 사람들은 남이 잘 되는 모습을 보면서 겉으로는 축하해주지만 속으로는 다른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돈 자랑은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명한 사람들은 자신이 돈을 많이 벌었다고 자랑하지 않고 오히려 조용히 자신의 성과를 즐기는 법을 선택합니다. 다음으로 다룰 주제는 친구를 영업 대상으로 대하는 태도입니다. 이는 매우 흔한 실수 중 하나입니다. 직장에서 실적 압박을 받거나 누군가의 소개로 영업을 해야 할 때 우리는 무심코 가까운 친구나 가족에게 도움을 청하기 쉽습니다. 이번에 새로운 상품이 나왔는데 한번 구매해줘 라거나 이거 너한테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아 한번 고려해봐 같은 말을 던지게 되죠. 하지만 이런 식으로 친구를 대하다 보면 관계가 금방 틀어지기 쉽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이용당하고 있다는 생각을 싫어합니다. 특히 가까운 친구에게서 이러한 느낌을 받을 때 더 크게 실망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부탁이었을지 모르지만 지속적으로 이러한 영업적인 태도를 보이면 친구는 점차 나를 부담스러운 존재로 여기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결국 친구는 나에게서 멀어질 것이고 영업 실적은 물론 인간관계마저 잃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회사에서 지인 영업을 부추기기도 하고 실적을 내야 하는 상황에서 가까운 사람에게 부탁하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는 단기적인 이익을 위해 장기적인 인간관계를 망치는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친구나 지인을 영업 대상으로 보지 않고 그들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한 도움을 청하더라도 그들의 상황을 고려하고 영업적인 태도보다는 진심을 담아 이야기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룰 주제는 돈을 빌려 달라는 요청입니다. 우리는 종종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가장 먼저 가까운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자주 일어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돈 거래는 하지 말라는 말이 있죠. 그만큼 돈 문제는 가까운 관계를 깨트리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평소에 밥을 사주고 여러 가지 도움을 줬던 친구에게 어느 날 200만 원만 빌려 달라고 부탁했는데 친구가 냉정하게 거절했다면 굉장히 서운할 것입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기대했던 것만큼 그들의 거절은 더 큰 상처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특히나 그동안 내가 그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는데 이번에는 그들이 나를 돕지 않는다는 사실이 서운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가까운 사이일수록 돈 거래는 신중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돈 거래가 인간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큽니다.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은 단순한 경제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그로 인해 생길 수 있는 감정적 갈등 혹은 돈을 갚지 못했을 때 불편한 상황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들은 가까운 사이일수록 돈 문제를 명확하게 선을 긋고 서로의 관계를 보호하려고 합니다. 물론 거절할 때는 그들의 상황을 공감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냥 냉정하게 돈이 없다 라고 말하기보다는 먼저 그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말을 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다음에 미안하지만 지금은 나도 여유가 없다고 부드럽게 말하는 것이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돈은 인간관계에서 매우 민감한 주제입니다. 돈과 관련된 모든 행동은 신중해야 하며 잘못된 판단 하나로 오랜 친구를 잃을 수 있습니다. 자랑, 영업, 빌려달라는 부탁, 이 세 가지는 그 중에서도 특히 조심해야 할 주제들입니다. 사람들은 돈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 굉장히 예민해질 수 있으며 내가 무심코 한 말이나 행동이 상대방에게는 큰 상처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돈 자랑을 했을 때 상대방이 느낄 수 있는 박탈감이나 질투, 친구를 영업 대상으로 대했을 때 실망감,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했을 때 부담감 등 이러한 감정들은 우리가 미처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돈과 관련된 주제는 항상 신중하게 다루어야 하며 말하기 전에는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먼저 돈 자랑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랑은 혼자서 속으로 기쁨을 느끼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굳이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지 않아도 나 스스로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만약 정말 기쁜 소식을 나누고 싶다면 신뢰할 수 있는 소수의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업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친구나 지인을 부담스럽게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정말 필요한 도움이라면 솔직하게 말하고 그들의 선택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영업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할 때는 상대방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고 그들의 부담감을 이해하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또한 만약 상대방이 거절했을 때는 그들의 결정을 존중하고 그로 인해 관계가 나빠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아무리 친한 사이여도 절대 드러내지 말아야 할 세 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돈 자랑이 불러오는 부작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돈을 자랑하면 주변 사람들로부터 예상치 못한 질투와 시기심을 유발할 수 있으며 때로는 돈을 빌려 달라는 부담스러운 요청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다는 기쁨을 나누고 싶을 때도 있지만 그것이 인간관계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자랑하는 순간 인간관계에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다룬 주제는 친구를 영업 대상으로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회사나 개인적인 이유로 실적을 채워야 하거나 영업을 해야 할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가까운 사람들에게 부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동은 친구 관계를 망칠 수 있습니다. 친구는 나의 영업 대상이 아니며 인간관계는 그 자체로 소중합니다. 친구를 영업 대상으로 대하지 않고 그들의 감정과 입장을 배려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내가 친구를 대하는 태도와 그 친구에게서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입니다. 세 번째로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는 상황에서는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돈 문제는 가장 가까운 친구 관계도 쉽게 망가뜨릴 수 있는 주제입니다. 돈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상황이 발생하면 그 순간부터는 더 이상 편안한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워집니다. 친구가 돈을 빌려 달라고 요청할 때도 상대방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고 거절할 때는 부드럽고 공감하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돈 문제는 명확하게 선을 긋고 서로의 관계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야기한 세 가지 주제는 모두 돈과 관련된 문제이지만 그 이면에는 인간관계에서의 배려와 조심성이 핵심입니다. 아무리 친한 사이여도 돈과 관련된 이야기는 굉장히 민감하고 때로는 위험한 상황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랑이나 요청을 할 때는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고 관계가 망가지지 않도록 항상 신중하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 그 관계를 어떻게 유지하고 싶은지에 따라 우리의 행동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조심스럽게 대하고 배려심을 가지고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는 것이 인간관계를 오랫동안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인간관계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돈 문제는 누구에게나 민감한 주제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를 꼭 기억해 두시고 현명하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 채널을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크게 두 부류로 나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이 성공했다고 여기저기 떠벌리고 다니는 사람들, 그리고 또 하나는 조용히 아무 말 없이 자기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흔히 성공을 하면 자연스럽게 자랑하고 싶어질 거라고 생각하죠. 좋은 차를 사고 비싼 시계를 차고 SNS에 멋진 사진을 올리고 싶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남들이 나를 더 인정해 줄 거라고 믿으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짜 성공한 사람들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여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돈이 많다고 높은 자리에 있다고 유명하다고 해서 굳이 그걸 드러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걸 아는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고 모르는 사람들은 알 필요가 없죠. 그런데도 굳이나 성공했다고 떠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간단합니다. 그 사람들은 사실 그렇게까지 성공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SNS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봅니다. 해외여행을 가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고 멋진 차를 타고 다니는 모습?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런 걸 보여주는 사람들은 언제나 뭔가를 팔고 있습니다. 강의를 팔든 자기 브랜드를 홍보하든 아니면 단순히 자기 자존감을 유지하려고 하든 간에 결국 목적이 있는 거죠. 진짜 부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자기 일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랑해서 얻을 게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괜히 잘난 척했다가 사람들에게 이용당하거나 시기와 질투를 받거나 쓸데없는 오해를 사는 게 더 피곤합니다. 이건 단순한 돈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회적인 성공을 이룬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실력 있는 사람들은 자기 실력을 굳이 떠벌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요. 자기 분야에서 최고라면 사람들이 먼저 알아서 찾아옵니다. 반대로 실력이 부족한 사람일수록 자기를 포장하려고 애씁니다. 우리가 흔히 듣는 말이 있죠. 빈수레가 요란하다. 이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정말 내실이 있는 사람들은 굳이 시끄럽게 굴지 않습니다. 반대로 겉만 번지르르한 사람들은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지 떠들고 다닙니다. 이걸 좀 더 현실적인 예로 들어볼까요? 동창회에 나가면 꼭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별거 아니었는데 갑자기 잘 됐다고 나타나서 자기가 얼마나 성공했는지 자랑하는 사람. 처음에는 다들 와 대단하다 하고 들어주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떨까요? 대부분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저 사람 뭐 저렇게까지 티를 내? 결국 그런 사람은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반면에 정말 성공한 사람들은 조용합니다. 굳이 자기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설명하지 않죠.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주변에서 먼저 알아보고 자연스럽게 존경을 받습니다. 그게 진짜 성공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뭔가를 이루었을 때 굳이 남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을까요? 물론 가까운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굳이 모든 사람들에게 나 이렇게 잘 살고 있어요 하고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행동은 결국 나에게 득이 되지 않습니다. 성공이라는 건 원래 조용한 겁니다. 내가 잘 되고 있으면 주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굳이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 행동과 태도에서 묻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굳이 보여주려고 애쓰지 마세요. 오히려 그게 더 진짜 성공한 사람의 태도입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혼자 살아갈 수 없고 결국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기쁨도 얻고 때로는 상처도 받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우리가 정말 인간관계가 필요해서 맺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그래야 한다고 배워서 어쩔 수 없이 유지하고 있는 걸까요? 어릴 땐 친구 많으면 좋다고 하죠. 사회생활에서도 인맥이 중요하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정작 주변을 보면요, 인간관계가 넓은 사람일수록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아요.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이번엔 또 무슨 부탁일까 싶고 단체 채팅방에서 메시지가 올 때마다 이걸 또 어떻게 대답해야 하나 고민하죠. 관계가 많아질수록 책임과 피로도 함께 늘어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간관계를 줄이면 외롭지 않겠냐고 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진짜 외로움을 느끼는 순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오히려 불필요한 인간관계 속에 있을 때입니다. 같이 밥을 먹고 얘기를 나누는데도 뭔가 허전하고 대화가 컥 돌고 속마음을 나누지도 못할 때, 그럴 때 우리가 더 외롭다고 느끼죠. 그렇다고 당장 인간관계를 다 끊어버릴 순 없겠죠. 하지만 적어도 내가 정말 소중하게 여겨야 할 관계와 그냥 관성적으로 유지하는 관계는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번 나한테 부탁만 하고 정작 내가 어려울 땐 연락 한 번 없는 사람. 내가 실수하면 뒷담화를 하면서 내 앞에서는 웃는 사람. 이런 관계를 굳이 계속 이어갈 이유가 있을까요? 가끔은 이런 경험도 있을 거예요. 우연히 어떤 사람과 친해졌는데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너무 많은 걸 털어놓는 사람들 있죠. 자기 속사정부터 가족 문제, 직장 고민까지 쏟아내는 사람들. 이런 경우 두 가지의 가능성이 큽니다. 하나는 그냥 감정적으로 의존할 사람이 필요해서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인지 떠보는 걸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든 이런 관계는 오래가기 어렵습니다. 사실 친밀함이라는 건 시간이 필요한 법이에요. 적당한 거리를 두고 천천히 서로를 알아가야 하는데 초반부터 급격하게 가까워진 관계는 쉽게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엔 친하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사소한 일로 틀어지고 결국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억지로 맺지 말고 굳이 유지하려고도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편한 관계라면 자연스럽게 이어질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서서히 멀어질 겁니다. 그리고 그걸 억지로 붙잡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관계를 유지하는 데 에너지를 쓰기보다는 정말 소중한 관계에 집중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어떤 사람은 내가 인간관계를 줄이면 나중에 나 혼자 남는 거 아니냐 걱정하기도 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요, 진짜 나를 위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인간관계를 줄인다고 해서 완전히 혼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하고 나면 남아있는 관계들이 더 단단해지고 가치 있게 느껴질 겁니다. 예전엔 인맥이 자산이라는 말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꼭 그렇지도 않죠. 오히려 불필요한 인간관계가 많으면 그게 짐이 될 수도 있어요. 적당한 거리, 적당한 선. 이걸 잘 지키는 게 결국엔 가장 편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방법 아닐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내가 정말 편하게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내가 억지로 맞춰주고 있는 관계는 없는지. 관계를 줄이면요, 외로워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자유로워진 만큼 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인간관계 너무 많은 걸 신경 쓰다 보면 정작 중요한 걸 놓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한 번쯤 정리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겁니다.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하는 이유가 뭘까요? 단순히 돈이 많으면 좋으니까?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사실 돈을 원하는 진짜 이유는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겠죠. 그런데 문제는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반드시 삶이 나아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더 많이 벌수록 더 많이 쓰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가끔 이런 생각해 본 적 없으세요? 예전에는 돈이 지금보다 훨씬 적었는데 이상하게 그때가 더 여유로웠던 것 같다. 왜 그럴까요? 사실 우리가 원하는 건 돈 그 자체가 아니라 돈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자유인데 돈을 벌면 벌수록 그 자유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더 좋은 차, 더 좋은 집, 더 좋은 옷을 사면서 점점 더 많은 돈이 필요해지고 결국엔 돈을 벌기 위해 또다시 일해야 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정말 필요해서 뭔가를 사는 경우가 얼마나 될까요? 필요해서라기보다는 남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없어 보이기 싫으니까, 혹은 그냥 기분 전환을 위해서 소비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리고 그런 소비를 할 때마다 스스로 이렇게 합리화를 하죠. 이 정도는 나를 위한 투자야.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 소비가 진짜 나를 위한 소비인지 아니면 그냥 사회가 만든 기준에 끌려가고 있는 건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는 스마트폰 하나면 충분했는데 이제는 스마트워치도 있어야 하고 무선 이어폰도 필요하고 태블릿도 있어야 할 것 같고, 하나를 사면 또 다른 무언가가 필요해지는 시기예요. 사실 이건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광고도 그렇고 SNS도 그렇고 자꾸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이걸 사야 더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정작 그걸 사고 나면 어때요? 처음 며칠은 좋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걸 사고 싶어져요. 왜냐하면 물건이 우리를 오래 행복하게 만들어주지는 않거든요. 특히 요즘은 SNS가 이런 소비 심리를 더 부추기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친구들끼리 만나서 나 새로 샀어 하고 자랑하는 게 전부였는데 이제는 SNS에 올리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보여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들도 다 뭔가를 사서 올리고 나도 따라해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사람들도 사실은 나와 똑같은 기분이라는 겁니다. 내가 남을 부러워하는 만큼 나도 누군가에게 부러움을 사려고 애쓰고 있는 거죠. 결국 끝없는 비교와 소비 속에서 진짜 중요한 걸 놓치게 되는 겁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만약 내가 지금부터 딱 1년 동안 불필요한 소비를 하지 않는다면 내 삶이 어떻게 변할까? 아마 처음에는 답답할 수도 있어요. 사고 싶었던 걸 참아야 하니까. 그런데 그걸 몇 번 참고 나면 어느 순간 깨닫게 될 겁니다. 내가 굳이 이걸 안 사도 괜찮네? 그렇게 불필요한 소비가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돈이 쌓이겠죠. 그런데 돈이 쌓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마음의 여유가 생긴다는 겁니다. 돈을 쓰지 않는다고 해서 불행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소비로부터 자유로워지면서 진짜 행복을 찾을 수 있어요. 물론 이걸 실천하는 게 쉽지는 않겠죠. 우리 주변에는 소비를 부추기는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요. 하지만 적어도 이런 건 해볼 수 있습니다. 뭔가를 사고 싶을 때 한 번만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정말 나한테 필요한 걸까? 아니면 그냥 순간적인 욕심일까? 만약 그 질문을 던졌을 때 5초 안에 당연히 필요하지 라는 답이 나오지 않는다면 사실 그건 없어도 되는 물건일 가능성이 큽니다. 정말 필요한 건 고민할 필요도 없이 바로 떠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나는 지금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걸까? 아니면 남들이 만든 기준에 맞추기 위해 내 시간을 팔고 있는 걸까? 소비를 줄인다는 건 단순히 돈을 아끼는 게 아닙니다. 그건 결국 내 삶의 선택권을 되찾는 일이거든요.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아무것도 사지 않는 게 최고의 선택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요즘 SNS 없이 사는 게 거의 불가능한 시대에 살고 있죠. 아침에 눈 뜨자마자 휴대폰을 확인하고 출근길에도 SNS를 보고 잠들기 전까지도 계속 들여다봅니다. 그러면서 남들이 어떻게 사는지 보고 나도 모르게 비교하게 되고 때로는 초조해지기도 하죠. SNS에 올라오는 사진들 한번 보세요. 맛집에서 멋진 음식을 먹고 해외여행을 다니고 좋은 옷을 입고 성공한 삶을 사는 사람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사람들이 정말 행복해서 저런 사진을 올리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행복해 보이고 싶은 걸까요? 실제로 SNS에 가장 많이 올라오는 사진이 뭔지 아세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순간들입니다. 집에서 편하게 쉬고 있는 모습이나 출근길에 지친 얼굴, 어제 먹다 남은 배달 음식 사진 같은 건 잘 안 올리죠. 대신 멋진 레스토랑, 명품 가방, 고급 호텔 같은 것들이 올라옵니다. 왜 그럴까요? 결국 SNS는 보여주기 위한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SNS에서 보는 건 그 사람의 삶 전체가 아니라 편집된 일부 장면이라는 겁니다. SNS는 마치 한 편의 다큐멘터리나 영화처럼 잘 꾸며진 장면들만 보여줍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걸 보면서 아, 저 사람은 나보다 더 행복하구나 하고 착각하죠. 예를 들어 SNS에서 한 친구가 해외여행을 가서 아름다운 풍경을 찍어 올렸다고 해볼게요. 우리는 그걸 보면서 부럽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라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정작 그 친구는 사진을 찍고 나서도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수도 있고 여행 비용을 감당하느라 카드가 걱정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는 알 수가 없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남들과 비교하는 습관이 쌓이면 결국 내 삶이 초라하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원래는 그냥 조용히 살아도 괜찮았는데 SNS를 보고 나면 나만 뒤처지는 것 같고 뭔가를 더 해야 할 것 같고 괜히 불안해지죠. SNS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비교 심리를 자극합니다. 남들이 가진 걸 나도 갖고 싶게 만들고 남들이 하는 걸 나도 해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들게 만들죠. 그러다 보니 필요하지도 않은 걸 사게 되고 무리해서라도 화려한 곳에 가게 되고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사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정답은 간단합니다. SNS에서 보이는 것들을 곧이곧대로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남과 비교하는 걸 멈추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비싼 차를 타고 다닌다고 해서 그 사람이 꼭 행복한 건 아닙니다. 좋은 차를 타고 다니지만 밤마다 사업 걱정에 잠 못 이루는 사람도 많아요. 반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지만 마음 편하게 사는 사람도 있죠. 결국 행복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것입니다. SNS를 덜 보면 덜 불행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하루 종일 남의 삶을 보면서 비교하는 시간을 줄이면 내 삶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지는 겁니다. SNS를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그 안에 있는 것들이 전부 진짜라고 생각하지 않는 태도는 필요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신만의 속도로 살아가고 있어요. 남들은 남들대로 사는 거고 나는 나대로 살면 됩니다. SNS에서 남들의 화려한 모습을 볼 때마다 한 번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건 그 사람이 보여주고 싶은 삶일 뿐이다. 그러면 조금은 편해질 겁니다. 사람들은 다들 자기 인생을 살아간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가만 보면 정말 자기 인생을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남이 만들어 놓은 기준에 맞춰서 살고 있어요.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차, 좋은 집. 다들 이런 걸 목표로 삼지만 정작 내가 원하는 삶이 뭔지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어릴 때부터 교육받아온 방식과도 관련이 있어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틀 안에서 자라죠.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을 받아야 하고 좋은 직장을 가져야 하고 결혼도 적당한 때에 해야 하고 마치 인생이 정해진 수순이라도 있는 것처럼요. 그러다 보니 나 스스로 정말 원하는 걸 고민하기보다는 그냥 남들이 정해놓은 목표를 따라가게 돼요. 그런데 이렇게 남의 기준에 맞춰서 살다 보면 어느 순간 공허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게 정말 내가 원했던 삶인가? 하는 의문이 들 때가 오죠. 어릴 땐 성적이 목표였고 사회에 나와서는 연봉이 목표였고 결혼하고 나서는 아이 교육이 목표였는데 그 목표를 이루고 나면 허무한 거예요. 계속 뭔가를 이루긴 했는데 정작 나는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는 거죠. 진짜 중요한 건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아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게 쉽지 않죠. 오랫동안 남의 기준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막상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뭐지? 하고 물어보면 선뜻 대답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이 질문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 남이 정한 기준 속에서 살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필요한 건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 스스로 점검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비싼 차를 사고 싶다고 생각한다면 그게 정말 내 필요 때문인지 아니면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인지 한번 따져봐야 해요. 만약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게 더 중요하다면 그건 내 기준이 아니라 사회가 만들어 놓은 기준일 가능성이 큽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의견에 휘둘리지 않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남들의 평가를 받죠. 그 나이에 그런 걸 시작한다고? 지금 그게 가능하겠어? 이런 말들이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에 신경 쓰다 보면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돼요. 중요한 건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물론 남의 조언을 들을 수도 있고 참고할 수도 있죠. 하지만 최종 결정은 항상 내 몫이어야 합니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책임지는 거. 그렇게 해야 내 삶을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내가 한 선택에 책임지는 자세를 가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무언가를 선택하고 나서도 후회하죠. 괜히 이걸 했나? 이 선택이 잘못된 건 아닐까?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건 후회한다고 해서 과거가 바뀌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한 선택이라면 그 선택이 틀렸다고 해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더 중요해요. 이렇게 말하면 그럼 실수하면 어떡하죠? 라고 걱정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생각해보면 우리가 실수를 두려워하는 이유도 결국 남의 시선 때문이에요. 내가 실패하면 남들이 날 어떻게 볼까? 이런 걱정이 더 크죠. 그런데 남들은 생각보다 우리한테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성공하든 실패하든 남들은 자기 삶을 사느라 바빠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결국 나 자신이라는 걸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요. 내 선택을 하고 그 선택에 책임지면서 남이 아니라 나에게 맞는 길을 찾는 것. 그게 진짜로 내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 아닐까요? 어쩌면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틀 속에 갇혀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는 진짜 내 삶을 살고 있는가? 그리고 만약 아니라면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바꿔보면 어떨까요?